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도록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았겠죠.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았지만 이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꽁꽁 숨기고 살았는지 저는 물론 딸아이도 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았네요.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고작 10,000원짜리 팬티 3장 던져주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그런 제 가슴에 비수를 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연을 적으려니 또다시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만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적어볼게요. 딸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자기 아빠와 비슷한 남자를 고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정아빠는 30년간 은행원으로 사셨어요. 지금이야 은행원이라고 하면 직업 좋다는 말들을 하지만 저희 아빠가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박봉에 시달리는 그저 그런 직업에 불과했어요. 엄마는 늘 깨알같이 가계부를 적어가며 얼마 안 되는 남편 월급을 쪼개 살림을 살았고 은행에서 실적을 올려야 할 때면 사돈의 8촌까지 전화를 돌려가며 남편을 위해 자존심을 팔아야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남편 실적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예, 너 또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지? 그런 거라면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나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니까. 너도 참 뻔뻔하다. 몇 년 전에 적금도 들어줬잖아. 한번 해줬으면 됐지. 어쩜 매번 전화해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니? 네 남편만 실적 내야 한다니? 동창들이 다들 그러더라. 너한테 전화 오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그 생각부터 든다고 말이야. 오죽하면 친구들이 이러겠니?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암튼 우리도 요즘 힘들어서 네 부탁 들어줄 여력 없어. 그리고 말인데 앞으로 너한테 이런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서운해도 할 수 없어.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럼 끊는다. 20년 지기 친구도 적금한 아예 떠나보내고 그날 밤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에 눈물을 흘려보냈어요. 부탁을 거절하는 친구한테 서운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한심해서 그랬던 거죠.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은행원으로 30년 사는 동안 떨어져 나간 내 친구가 몇 명인지 아니? 아니지. 몇 명이 남았는지 세는 게 빠르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많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아직까지 연락하는 건 정숙이 하나뿐이야. 너도 알지? 미국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한국 들어온 엄마 친구 정숙이. 걔도 한국 떠나 살아서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 연락 끊겼을 거야. 난 지금도 은행에 일 보러 갈 때마다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원을 보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절대 은행원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단 봐. 내가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테니까. 아빠는 30년을 은행원으로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정말 너무도 초라했어요. 한 분야에서 30년을 근속했으면 상장은 아니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은행은 그런 말은커녕 저희 아빠한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비참하게 내쫓았어요.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지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라 아빠는 어떻게든 책상을 지키려고 하셨고 은행은 그런 아빠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으려 했거든요. 그래도 한때 촉망받던 은행원이었는데 정리해고 대상자에 오르자마자 하루아침에 업무에서 배제되고 책상도 구석자리도 내던져졌어요. 어제까지도 퇴근길에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점심도 함께 먹던 동료들은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빠를 따르던 후배 하나는 퇴근길에 몰래 저희 아빠를 따라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배님, 그만하세요. 너무 추하잖아요. 어차피 명단에 오른 이상 아무리 버티셔도 나가게 돼 있어요.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선배님 발로 나가세요. 존경했던 선배님이 더 망가지는 모습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날 밤 아빠는 살면서 처음으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펑펑 우셨죠. 경야, 미안하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라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상철이 녀석까지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버틸 힘이 안 생긴다. 우리 아름이 결혼식 때까지만 자리 지켜보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 미안하다. 미안해. 아내의 품에 안겨 엉엉 울던 아빠는 울다 지쳐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다음날 아침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아빠는 지나밤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일은 꽁꽁 봉이 난 채 엄마와 제 가슴속에 깊게 묻어버렸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던 엄마는 이전과 달리 밝은 모습으로 아빠한테 그러셨어요. 여보, 오늘 은행 가서 사표 내고 와. 그냥 곱게 주지 말고 지점장 면상에 보란듯이 내던지고 오라고. 지가 누구 덕에 지점장까지 올라갔는데 지가 싼 똥 당신이 치워준 게 한두 번이야? 그래놓곤 승진 기회마다 엉뚱한 놈들만 밀어주고 내가 앞으론 땡땡은행 방향으론 오줌도 안 쌀 거야. 당신 퇴직금 들어오자마자 주거래 은행도 싹 다 바꿔버릴 거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전화 돌려서 땡땡은행 적금들 깨고 주거래 은행도 바꾸라고 그럴 거라고. 더러운 것들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어제 술 취해서 무슨 실수라도 했어? 실수는 무슨? 당신이 술 마셨다고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제 다 이골이 나서 그래. 은행원 아내로 살면서 속이 하도 문드러져서 이젠 그만하고 싶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당신 은행 그만두고 아름이 결혼 전에 우리 식구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오자. 당신 은행 다니는 동안 남들 피서갈 때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잖아. 월초, 월말, 연초, 열말.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놀 때 놀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30년 죽어라 이랬으면 당신 그럴 자격 충분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내가 인정해. 당신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 남편이지만 정말 장하고 존경해. 결국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35년을 부부로 살아온 부모님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위기의 순간에 부부애를 과시했어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세상의 유일한 내 편. 그게 바로 부부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2달 뒤 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빠가 다니시던 은행 사람들한테는 따로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들 알고 10명이 넘는 동료들이 찾아와 주었더라고요. 아빠랑 친했던 상철 대리님이 동료들한테 단체톡을 돌리셨다나 봐요. 예식장에 찾아와 주신 아빠의 옛 직장 동료들은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은행에 입사해서 많이 서툴고 힘들던 시절 저희 아빠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딸내미 결혼식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분들의 감사 인사가 아빠의 훈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빠한테 이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그래도 30년간의 은행원 생활이 헛되진 않은 것 같다시며 모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빠랑 닮은 구석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융통성은 좀 떨어지고 인물도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뚝심도 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과가 달라서 재학 중에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나서 더더욱 그랬죠.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장남이라 책임감이 남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대신 자신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허튼 말 쓸데없는 행동, 사치를 최대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는데 둘 다 오빠 말이라면 껌뻑할 정도로 집안에서는 무서운 오빠이기도 했죠. 그런 남자가 저랑 소개팅을 하면서 얼마나 떨었는 줄 아세요? 음료 주문을 할 때 이름도 잘못 부를 정도로 무척이나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정직해 보였거든요. 별 의미 없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껏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니 꼭 평소 아빠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희 집에는 저를 제외하고 여자만 셋이에요. 아버지가 저 10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랑 여동생 둘을 키우셨거든요. 주위에서 그러는데 여자들은 홀어머니에 여자 형제 많은 집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던데 아름 씨도 그런가요? 솔직히 평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서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행동을 남편이 오해했던 모양이에요. 역시 그런가 보네요. 그럼 우리 차 마시고 바로 일어나요. 먼저 말하길 잘한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대답 못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남편은 이제야 한시름 놓겠다는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한바구음을 지을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 싶었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남편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본가가 서울이라서 혼자 세종시에 내려가 살고 있었죠. 이번 소개팅은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주선한 건데 그분이 제 친구 오빠거든요. 제가 연애도 않고 집과 직장만 오가는 몸이 건조한 생활을 하자 친구가 특별히 자기 오빠한테 부탁을 한 거였죠. 그러니 직장도 사람 됨됨이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기도 했어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이 30대 초반이라서 단순히 연애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었죠. 둘 다 당장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으니까요. 그날 소개팅 이후 우리는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만남을 가졌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던 터라 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직업이 7급 공무원이라고 하자
괜찮은 사람 같으면 잘 만나보라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된 직업이라서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놓이셨던 모양이에요.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은 굳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왜? 이제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는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해야지. 그래야 부모님도 안심하실 거 아니야. 왜? 부모님께 나 소개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앞서 나가실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우리 아빠 자기만큼이나 융통성 없고 진지한 사람이란 말이야. 분명히 자기가 우리 집에 가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결혼식은 언제 올려야 하나 그 생각부터 하실걸? 그래? 왠지 아버님이랑 나랑 잘 통할 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빨리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겠네. 아버님이 땡땡은행에 다니신다고 그랬지. 나도 공무원 시험 잘 안 됐으면 땡땡은행에 원서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잘하면 아버님 부하 직원이 될 뻔했네. 남편은 벌써부터 저희 아빠랑 뭔가 통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솔직히 직장 안에서 그리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일은 잘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너무 원리 원칙주의라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 타입이니까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니 솔직히 저도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서로를 보면 마치 거울 치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하자 무척이나 반기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죠. 인사를 오겠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자신도 있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 가벼운 마음은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니? 젊은 사람이 생각이 참 반듯하네. 그래,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당장 이번 주에 오라고 그래. 어차피 보기로 한 거 시간 끌 거 뭐 있겠어? 여보, 그래도 그쪽 사정도 있는 건데 먼저 물어보고 정하지 그래요. 서울도 아니고 세종시에 산다는데. 모르는 소리. 모르긴 해도 그 친구도 이번 주 주말에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 자기 입으로 말했을 때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기도 하니까. 아름아,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빠는 모처럼 신이 나서는 싱글벙글 하셨어요. 방에 들어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뜸 이번 주말에 가도 되냐고 그러는 거 있죠. 누가 닮은 것 아니랄까봐 생각하는 것도 두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그 주 주말 남편은 점심때쯤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격도 비슷하더니 취향이며 바둑을 좋아하는 취미까지 같아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몇 판이나 바둑을 두었어요. 1대2로 아빠가 한 판 더 이기긴 했지만 남편이 돌아가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그 친구가 마지막 판은 일부러 져주더라. 융통성이 없는 녀석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그런가? 영 맹탕은 아니야. 아름아, 아빠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떠니? 물론 마음에 드니까 사귀는 걸 테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아빠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잘나고 똑똑한 놈들보다 우직한 사람이 결국엔 빛을 보더라. 모르긴 해도 그 친구랑 결혼하면 여자 문제로 고생을 하거나 엄한 데 투자해서 빚더미에 앉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물론 그런 걸로 신랑감을 고르는 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남자는 일단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허튼 짓 하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얘기까지 꺼내기는 그렇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만나도록 해. 아빠는 이미 사윗감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와 달리 엄마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때는 그런 엄마가 내심 야속했는데 지나고 보니 엄마가 사람을 더 잘 봤던 것 같네요. 찬민이라는 그 친구 말이야. 정말 네 맘에 들긴 하는 거니? 지금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네 아빠는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글쎄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고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네 아빠랑 닮은 구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엔 네 아빠랑은 다른 것 같아. 뭐랄까, 이상하게 음원한 구석이 있다고 해야 하나? 콕 집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좀 찜찜해. 아직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 단계니까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단 얘기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집은 그 반대였어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1년 반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엄마는 왜인지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뭐가 그렇게 싫으냐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감이 안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하지만 저랑 아빠가 결혼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엄마 의견은 밀리고 말았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제 결혼을 앞두고 아빠가 정리해고 대상에 오르면서 아빠 걱정을 하느라 제 결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거예요. 아빠는 제 결혼식 때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었지만 제 남편한테는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죠.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뿐더러 괜히 사위한테 장인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언제까지고 아빠의 퇴사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문제는 하필 가장 안 좋은 순간에 남편한테 걸려버렸다는 거였죠. 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아빠는 궁여지책으로 친구분이 하는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업무차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왔던 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장인어른, 아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휴무날도 아니잖아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위와 마주친 아빠는 둘러댈 겨를도 없이 낭패감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선성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는 아빠였기에 결국 사위한테 퇴사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죠.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 장인어른 퇴사하신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인어른 계신 지점으로 대출 신청하러 갈 뻔했잖아. 도대체 언제 퇴사하신 거야? 설마 쫓겨난 건 아니지? 내가 장인어른한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대답하기 곤란하실까봐 당신한테 묻는 거야. 명태야? 아니면 정리해고? 아빠가 정리해고 당한 게 아빠 잘못은 아니었는데도 남편의 그 물음에 마치 죄짓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술이 말랐어요. 어차피 알게 된 거 더는 묻지 말아줬으면 했지만 남편은 제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제 입으로 아빠의 정리해고 사실을 이실직고 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저도 모르게 서울로 올라가 저희 아빠를 만나고 왔어요. 그 사실은 한 달쯤 뒤 엄마를 통해 전해 들어서 알 수 있었죠. 아름아, 내가 김서방을 오해했었나 보다.
너도 알지? 아빠가 지난달부터 새로 일 시작한 거. 글쎄, 그게 김서방이 소개해준 곳이라는구나. 네 아빠가 이번에 첫 월급 받으면서 김서방한테 선물이라도 해야겠다면서 그 얘기를 하지 뭐니. 진작 말했으면 나라도 인사치레 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언제 김서방이랑 집에 좀 들러. 그동안 못한 장모 노릇 이번에 확실히 해줄 테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기 전까진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는 엄마만큼이나 놀랐어요. 사실 남편이 저희 아빠 퇴사 사유를 물을 때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마치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댄 이유가 아빠 재취업에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되려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길에 평소엔 비싸서 잘 못 사먹는 2플러스 한우를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남편 몸보신이라도 시켜줄 요량으로요. 그런데 아름아, 너 왜 이러니? 우리가 지금 한우로 기분 낼 형편이야? 아파트 대출금 갚으랴, 청약 부으랴, 매달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장인어른 취직시켜드린 일로 이러는 거라면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뭐 바라고 한 일 아니니까.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도 기왕 사온 거니까 오늘은 맛있게 먹자. 이거 생활비에서 산 거 아니고 내가 번 부수입으로 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는 그만 내세요. 그간 남편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실직을 하신 이후 저는 퇴근 후에 투잡을 뛰었어요. 사실 거창하게 투잡이라고 할 것도 없는 간단한 문서 작업 일이었지만 그래도 직업 외에 수입을 창출하는 일이니까 투잡은 투잡인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남편을 달리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제게 있어 남편은 생활력 강하고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남편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속도 깊고 누구보다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까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곱게 봐주지 않는 얄미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한테도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내 부모한테 헌신적으로 하는 만큼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결심을 매번 수포로 돌아가게 할 만큼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한테 골칫거리였어요. 어머님은 벌이는 얼마 안 되시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분이셨고 도시누이는 일 안 하고 돈 많은 남자 몰아서 인생 역전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런 집에서 어떻게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의아할 정도로 남편과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날 이때까지 저희가 물어드린 어머님 카드값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어머님은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일단 저지르곤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딸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 봤더니 거실 한 구석에 못 보던 물건이 박스채 쌓여 있더라고요. 짐을 가지고 오느라 뒤늦게 현관에 들어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우리 채연이가 난생 처음 집에 온 날인데 골치 아픈 일로 기분 상하고 싶지 않거든. 일단 채연이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내가 청소 싹 해놓고 가습기까지 사다가 세팅해 놨으니까.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남편의 이런 반응 때문에 저는 더 그 물건들에 신경이 쓰이게 됐죠. 그래서 그냥 말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다단계에 걸려서 물건을 좀 사들이셨어. 옥장판이라고 하는데 박스를 풀어보니까 돈을 줘도 안 가져갈 정도로 처참한 물건이더라고.
실적 올린다고 10개나 사셨다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겠냐고. 내가 가져가서 반품해보려고 했는데 반품 불가 상품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 뭐? 그럼 어떡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소비자 보호센터랑 관련 부처에 도움을 청해놨으니 곧 해결될 거야.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이후 남편한테 일의 진행을 물었더니 잘 됐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전화해 대뜸 그러지 뭐예요. 언니, 이번에 언니 달리 봤어요. 난 언니 성격에 이혼한다고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요?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날 이때까지 오빠가 엄마 때문에 돈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오빠야 자식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언니는 따지고 보면 남인데 그걸 참아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도 좀 심하긴 했죠? 800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참은 건 뭐고 800은 또 뭐예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신우의 목소리가 일순 잠잠해졌어요. 혹시 그거 옥장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면 그이가 잘 처리됐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그러자 신우이는 짜증을 확 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뭐야. 잘 됐다더니 말 안 한 거였어? 언니, 이 얘기 나한테 들은 건 비밀로 해야 돼요. 알았죠? 실은 그 돈 오빠가 대신 물어줬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돼서는 부모를 신용불량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남편의 말은 시어머니 일을 우리 돈으로 잘 처리했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그 일을 따졌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당신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힘들 텐데 이런 일로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도 잘 처리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 업주는 이미 사업 철수하고 해외로 뜬 뒤라서 보상받기 힘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뒀으니까 업주가 차후에라도 입국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여보, 우리 돈 800이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암튼 업주가 한국에 입국하면 그때는 돈 받을 수 있긴 한 거지? 평생 전 세계를 떠돌지 않는 이상 한 번은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고 기다리자.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일단은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저라고 생돈 800이 날아갔는데 왜 안 아까웠겠어요. 그 돈은 남편 혼자 번 돈도 아니고 임신 8개월까지 직장생활 해가며 저도 함께 모은 돈인걸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반찬을 싸들고 집에 오셨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라. 너도 너지만 본인 속은 오죽하겠니? 네 시어머니는 밉지만 그래도 김서방 생각하면 참아야지 어쩌겠어. 네 아빠 은행에서 나오고 지금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김서방 덕분 아니니? 그 덕에 너도 우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고. 일단 김서방 말대로 돈 묻어뒀다 생각하고 잊어. 그게 편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엄마는 의외로 제 남편 마음부터 헤아리려 하셨어요. 아빠가 사위 덕에 재취업을 하신 뒤로는 늘 이런 식이었죠. 그래도 엄마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서 저도 그 일은 마음에서 접으려고 했어요. 30년을 남편과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부부 속을 엄청 썩이셨어요. 잊을만 하면 돈 사고를 치셨거든요. 지인들과 함께 개를 들면 갯돈을 뜯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다단계나 사기에 연루된 일이고
남자를 만나면 하나같이 꽃뱀에 가까운 놈들이니 따지고 보면 어머님 인생도 어떤 면에선 참 기고했어요. 어머님만 사고를 치면 그래도 낫겠는데 두 시누이는 또 얼마나 우리 속을 썩였게요. 큰 시누는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매번 이상한 놈들만 만나서 야밤에 연락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30을 앞두고 결혼을 했는데 반년도 못 살아 사니 못 사니 난리를 치다가 결국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 후로도 남자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재혼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시누이는 그나마 속을 덜 썩인 축에 속해요. 자기 언니처럼 남자 문제로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어머님처럼 돈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았으니까요. 다만 성격이 어두워서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늘 혼자 지낸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취직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다행히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사니 다행이긴 했죠.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정말 한결같이 가정에 충실하고 든든한 가장이자 아빠로 살았어요. 제 친정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남편은 상주 노릇을 해주었고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도 남편이 저를 대신해 모든 수속을 다 밟아주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의 본 모습에 대해서는요. 남편과 살면서 특별히 기념일을 챙기고 산 적은 없었어요. 그럴 형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덜 필요한 지출은 막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 30주년이 되었어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 선물로 구두를 준비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겸사겸사였어요. 구두가 낡아서 사야 했고 마침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가까워서 나를 맞춰 전해주는 것뿐이었죠. 그러니 남편한테 선물 받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검은 봉지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결혼 30주년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사이즈가 맞나 모르겠네. 남편이 건넨 검은 봉지에는 작은 박스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팬티 3장이 들어있었어요. 평생 남편한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팬티 3장에 뭉클하더라고요. 20대에 만나서 50대 후반이 되기까지 기념일 한번 챙길 여력 없이 부모, 형제 인생까지 책임지면서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지만 뭉클함도 잠시 사이즈를 보고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즈가 저한테 작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사이즈 교환을 하러 가는데 가게 앞에 놓인 매대에 떡하니 써있는 거예요. 3장에 10,000원. 사실 가격 따윈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남편이 준 선물이 떨이 상품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딸아이 결혼도 있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도 감지덕지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식 결혼에 왜 부모가 돈을 내줘야 돼?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나이도 됐으니 혼수는 채은이 돈으로 하라고 해. 난 딸 자식이라도 결혼하는데 돈 대줄 생각도 없고 해줄 돈도 없어.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당신 왜 그래? 아무리 짠돌이 남편이라고 해도 자식 결혼에 돈 한 푼 못 주겠다고 버틸지는 몰랐어요. 그 일로 한동안 남편이랑 실랑이를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사단이 난 거예요. 저희 집엔 남편이 사용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평소 잠궈져 있던 서랍이 그날은 열려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놓은 건가
궁금하던 차에 서랍 속을 뒤져보았죠. 그랬더니 같은 이름으로 온 회사 우편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개인 창고를 대여해주는 회사였어요. 우편물에는 창고 임대 만료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10년 가까이 이 회사 소유의 개인 창고를 임대에 쓰고 있었어요. 다행히 카드키도 함께 있길래 주소지에 적힌 창고로 가보았죠. 창고라고 해서 물류창고처럼 큰 창고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한두 평 남짓한 작은 방 같은 거더라고요.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모 아이돌 굿즈가 방 안 가득 전시돼 있지 뭐예요. 야광봉은 물론이고 컵, 텀블러, 수건, 캐릭터가 그려진 각종 물건들이 빼곡했어요. 어찌나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었는지 전시장에 온 착각을 할 정도였죠. 100원짜리 동전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 남편인지라 이걸 돈 주고 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간 이걸 사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방 안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길 저 정도 모을 정도면 1억은 좋게 넘을 거라고 하더군요. 고작 이런 자질구레한 게 1억?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거리더라고요. 확실한 건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그날 밤 남편한테 창고 카드키와 창고 안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있죠. 야, 네가 거길 왜 들어가? 가서 물건에 손댄 거야? 뭐 만졌어?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걸 건드려? 지금까지 남편의 그런 모습은 본 적 없었기에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정신이 들어 쏘아붙였죠. 지금 그게 중요해? 딸 결혼했을 돈은 없다면서 이런 애들 장난했을 돈은 있었나 보지?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 정도 모으려면 1억은 좋게 들었을 거라고. 설마 당신이 그런 돈을 여기에 쓴 건 아니지?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대더니 말했어요. 참, 뭣도 모르는 것들. 1억? 그 돈으로 이걸 어떻게 모아? 한정판 굿즈는 경매까지 받아서 산 거라 가격이 얼만데. 하여간에 시세를 몰라요. 그리고 당신 애들 장난이라고 했어? 이것도 따지고 보면 나름의 투자야. 팬들 사이에선 이런 굿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내가 모은 것 중 몇몇은 지금이라도 당근에 내놓으면 곱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도 널렸다고. 아니, 비단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암흑 같은 내 인생을 밝혀준 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굿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천박하게 돈으로 따질 생각만 하다니. 이래서 당신은 안 되는 거야. 완전 반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데 이 사람이 아는, 내가 아는 그 짠돌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을 통해 그간의 지출 내역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굿즈를 비롯해 아이돌한테 선물한 조공 금액까지 합하면 총 금액이 1억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채은이 결혼식 말이야. 어쩌면 나는 참석 못할지도 모르겠어. 그때 방콕에서 콘서트가 열릴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컴백 무대라서 이번만큼은 꼭 가야 돼. 지금 해체 얘기도 있어서 마지막 콘서트가 될지 모른다고. 뭐?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 딸 자식 결혼식에 빠지고 아이돌 콘서트 가겠다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내가 아는 김찬민 맞아?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벌벌 떨던 그 사람 맞냐고.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멀쩡해.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봐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처음부터 지금의 내 모습이었어. 효자 아들, 아들 같은 사위, 가정밖에 모르는 남편이자 아빠. 그건 다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날 마음에 안 들어하던 장모님이 장인 취업 도와주니까 나를 아들아들 하셨잖아. 솔직히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왜 자기 아들이야? 난 그저 장인이 실업자가 되면 우리 함께 기댈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리를 알아봐 준 것뿐이라고. 애초에 내 부모한테도 일말에 정이 없는 내가 장인 장모 생각을 하겠어? 어림도 없지. 인생은 독고다이야. 나 외엔 아무도 믿을 필요 없고 유의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똑똑히 알아둬. 앞으로도 나한테 기댈 생각 말고 스스로 살아갈 생각하라고. 난 퇴직하면 그날로 내 인생 찾아 떠날 거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지금까지 나 할 만큼 하고 살았잖아. 더는 내 부모 형제며 당신이랑 딸 자식 때문에 시살리며 살고 싶지 않아. 퇴직하면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덕질도 실컷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이 받을 연금에 내 몫은 없는 거라며 저는 저보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결혼 30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진심 앞에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살 땐 가족은 공동체라고 떠들던 인간이 자기 연금은 자기 몫이라고 못 박는 거 보니까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더 살아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딸아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혼 소송부터 시작한 저는 6개월가량 이어진 소송 끝에 재산 분할과 약간의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남편의 공무원 연금 중 반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자기가 일해서 받게 되는 연금인데 왜 저한테 반이나 줘야 하냐고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서 자기 부모 형제들한테 들어간 돈이 엄청나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결혼을 앞둔 딸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딸아이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아이돌 콘서트가 없었음에도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살아온 일을 적다 보니 그때 일이 떠올라 또 화가 치밀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털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야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리석은 남편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해오고도 마지막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저는 내 인생도 챙기면서 딸아이의 엄마로, 내 사위의 장모로, 3개월 뒤면 태어날 손주의 외할머니로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날 생각입니다. 모든 게 그렇겠지만 내 인생의 시작만큼 끝도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후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딱 30대 중반에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했네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고 IT 대기업에 다녔어요. 저도 IT 쪽 일을 했는데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같은 IT라고 해도 일하는 분야가 전혀 달랐지만 남편 정도면 결혼해서 살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없던 작은아버지가 입양해서 키웠다고 들었어요.
그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작은 어머니가 대학 때부터 계속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요. 워낙 어릴 때 작은 집에 들어가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성인이 되면 대면대면 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친가족인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남편은 어머니와 통화도 자주 하고 잘 모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반했었네요. 저의 시어머니가 되신 남편의 작은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는데 힘드니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좋아하는 반찬을 먹이겠다고 꼭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직접 갖다 주셨대요. 한 번은 남편이 소고기 특수 부위를 먹고 싶다고 무심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사러 마장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앱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특수 부위를 살 수 있었던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직접 잡는 데에서 좋은 거 사다 먹이시겠다고 거기까지 가셨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자주 아프고 오래 서 있지를 못한다고 해요. 남편이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뭐든 전부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은 진심으로 평생 잘해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요. 수영아, 너도 우리 엄마 잘 모셔줄 거지? 내가 기대해도 되지? 집안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야 당연하지. 오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줘. 물론 그렇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오빠. 보니까 어머니한테 진심인 것 같아서 나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아가씨, 우리 진우랑 잘 살아줘. 진우 부족한 거 아가씨가 잘 보듬어주면서 살아줘. 나는 그거면 돼. 저야말로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저희 잘 살게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과의 결혼에 큰 반대는 안 하셨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혼생활 1개월도 채 안 돼서 남편이 직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거였어요. 제가 프리랜서니까 어디서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작업실을 갖고 있었어요. 또 생활 전반에 관한 게 전부 서울에 있는데 선뜻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편도 상당히 곤란했던 게 시어머니와 거리가 멀어지는데 혼자 두고 내려가기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엄마 몸도 불편하신데 멀리 떨어져 있으려니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주말 부부하고 수영이 나는 엄마 좀 자주 찾아가 줄래?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 혼자 부산에 가고 싶어? 물론 나는 서울에 있으면 편하기는 해. 작업실도 안 빼도 되고 친정도 가깝고. 근데 오빠 혼자 괜찮겠냐고. 괜찮을 리가 있어. 물론 아쉽지. 근데 부산 거기가 연봉도 지금 있는 데보다 훨씬 세거든. 나 사실 라이벌 회사로 이직하는 거라 회사에 말도 못했어. 거기서 부산 총책임격으로 일해주면 연봉 2배 준다고 해서 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마다하겠어. 엄마한테 부산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다니던 병원도 옮기기 그렇고 내려가기 싫으시대. 어머님 심정이야. 나도 이해는 가기는 해. 근데 나도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진 않긴 한데.
너 우리 엄마 나랑 같이 잘 모시자고 했던 거 잊었어? 잘 안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야. 프리랜서도 엄연히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고 더 바쁠 수도 있어. 오빠가 나는 시간 널널하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너 당분간 일 쉬는 건 어때? 결혼도 했는데 굳이 기를 쓰고 일할 게 뭐야. 또 내가 연봉도 더 받게 됐는데 잠깐 쉬면서 우리 엄마 잘 보살펴드리면 어때? 요즘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 사실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부터는 정말 쉼없이 달리기만 했거든요. 다들 휴가 때면 여행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저는 그저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때는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많이 소진됐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의 제안이 좀 솔깃하기는 했어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여행 다니니 좋다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 고맙더라고요. 근데 내가 같이 안 벌어도 괜찮겠어? 네가 계속 놀 것도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쉬고 나서 또 할 거잖아. 대신 엄마 좀 잘 보살펴 드리면 좋겠어. 남편이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하고 일을 당분간 접기로 했어요. 이쪽 일이 쉬는 게 결코 좋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큰 마음 먹고 놀아보기로 한 거죠. 남편은 얼마 안 돼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저는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시어머니 상태를 보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곤 했어요. 일 안 하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일이 마감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방되니 얼마나 좋던지요. 그렇게 저는 여유를 부리며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몇 개월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점차 남편의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저더러 자기 엄마 잘 보고 있는 거 맞냐며 이제는 매일 가라고 요구를 하는 거였어요. 주말에도 서울에 안 오는 날이 많아졌고요. 전화하는 목소리도 냉랭해졌고 짜증도 많이 냈어요. 제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았고요. 카톡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 할 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 쫙 리스트를 써서 보내는 거였어요. 내 돈 받아서 놀고 먹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하면 너무 양심 없는 거지. 저한테 쉬면서 시어머니 가끔 들여다보라고 했던 말은 남편이 먼저 한 거였어요. 저는 열받아서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또 안 받더군요. 그래서 아예 녹음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빠, 이런 식이면 나 그냥 일 다시 할게. 오빠가 먼저 나보고 쉬면서 가끔 어머님 들여다보라고 한 거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놀고 먹으니 이 정도는 하라니. 오빠가 하라는 거 그거 도우미도 못한다고 도망갈 양이야. 이러려고 나보고 일 그만두라고 한 거야? 제가 세게 나오자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요. 왜 그렇게 화난 거야? 내 말이 섭섭했다면 미안해. 나는 그저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신 엄마 좀 편히 해드리고 싶다는 게 너한테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 나는 돈 번다고 여기 혼자 나와 있잖아. 요즘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 네가 내 몫까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면 안 될까? 나 이거 어려운 부탁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수영이 네가 이렇게 화내니까 내가 접고 올라가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든다. 네가 다시 일 시작하고 내가 올라가서 엄마 옆에 있을까? 남편이 풀이 주고 말을 하는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요즘 날카로워 말 실수한 것 같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하긴 그때 시어머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했어요. 허리 때문에 다른 것도 안 좋은데 위궤양에
췌장염에 정말 안 아프신 데가 없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아빠가 한동안 아프셔서 아픈 사람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지금 괜찮아지시긴 했는데 시어머니 허리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아팠다가 나아졌다가를 반복하는 거라 남편이 더 힘들긴 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더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럼 주말에도 좀 올라오고 그래.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운한 생각만 들잖아.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나 몰라라는 것 같고. 알았어. 나도 더 잘할게. 그리고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고 뭐 하나라도 저한테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아프신데도 그런 걸 보며 저는 남편 부탁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잘해드리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해드리고 병원도 다 모시고 다니고 어떨 때는 시댁에서 묵기도 하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아유, 맨날 네가 나 때문에 이게 뭐니? 진우한테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나 이제 이렇게 안 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오빠 주말마다 잘 올라와서 얼굴 자주 봐요. 내가 정말 무슨 복에 이런 며느리를 만났나 모르겠다. 진짜 너 같은 딸만 있었어도 하는 생각이 부쩍 든다니까. 그럼 딸이다 생각하세요. 물론 며느리라서 거리감은 있겠지만 그걸로라도 어머니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오빠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거 알아요. 사실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오빠한테 하신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잘해야죠. 내가 얼른 다 나아야 할 텐데 이 몸뚱아리가 왜 이리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런 생각하면 조바심에 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빠도 아프셨을 때 일부러 좋은 생각 더 많이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주 건강하세요. 어머니, 얼른 나으셔서 저랑 오빠한테도 내려가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러죠. 진우가 어떻게 너처럼 좋은 애를 만났나 모르겠다. 진우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무조건 네 편 대줄 거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실은 오빠가 연락 잘 안 해서 섭섭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쉬면서 어머니 돌보고 있게 해주는 게 오빠잖아요. 제가 잘해야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날이 갈수록 사이는 돈독해져 갔어요. 남편과 다투는 때가 있어도 시어머니와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어요.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와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됐고요.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그러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남편은 다시 처음 부산 내려가고 얼마 안 됐을 때처럼 냉랭해지고 서울에도 자주 안 오더라고요. 어쩌다 올라와도 화내기 일쑤였고요. 한 번은 제가 방문을 그냥 열었는데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 진짜 매너가 1도 없어. 이렇게 노크도 없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거야? 아이씨. 저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고 하며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막 뛰고 무한한데 시간이 좀 지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나한테 막대할 수 있나 싶었고요. 그래도 일하고 서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대놓고 싸우기도 뭐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애써 참았네요.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더 화도 잘 냈고 저한테 무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쯤 지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나온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가기 귀찮다고 하며 안 하고 싶다길래 서울 온 김에 나랑 같이 동네 병원에 가서 하자고 했네요. 그때 남편이 연차를 내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귀찮다며 툴툴거리는 남편한테 이것만 같이 하면 쉬는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얼른 자기가 먼저 나서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와 남편 둘 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큰 병원에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의뢰서를 써줄 테니 꼭 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겁이 덜컥 나서 몇 번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안 좋은 거냐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애매하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모양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러니까요. 가서 검사하고 확인하셔야 해요. 별거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두 분 다 꼭 받으세요. 저는 걱정이 됐는데 남편은 별것도 아닐 텐데 뭘 그러냐며 병원에서 돈 벌어 먹으려는 수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 전에도 무슨 조직검사인가 해야 된대서 몇 번이나 가서 했거든? 근데 다 별거 아닌 걸로 나왔어. 이번에도 분명 그런 걸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뭐. 그래도 일단 해보라고 했으니까 가서 하자. 혹시라도 이상이 생겼으면 어떡해. 아 진짜. 그러게 넌 왜 일을 사서 만드냐. 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도 알아서 가. 그래도 같은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그렇게 또다시 제가 겨우 설득해서 저와 남편은 큰 병원 예약을 잡아 위 조직 검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은 모르셨고 시어머니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네요. 말기여서 이게 환자분께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았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더라고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나오는데 그 복도가 어찌나 길게만 느껴지던지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길래 저도 화장실에 들렀는데 오만 감정이 다 들었어요. 인생 정말 별거 없구나 싶었고요. 제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내가 너무 미련했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데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다 죽는데 나는 뭘 믿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랬지? 엄마 아빠한테도 언니한테도 더 잘할걸. 남편한테도 화내지 말걸. 화장실에 앉아있으려니 혼잣말만 줄줄이 나왔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나오다 탕비실 정수기를 보고 물을 마시러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입을 틀어막고 오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제가 고개만 살짝 내밀고 내다보니 남편은 아무도 없는 복도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그래. 내가 이날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다. 안 그래도 제 보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쟤 모르게 보험 몇 개 들었거든? 쟤 죽으면 나올 게 10억쯤 되나? 그동안 쟤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거 다 돌려받게 생겼다, 야. 뭐, 마누라 보험금 10억이면 남는 장사지.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진짜 심장이 쿵쾅거렸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네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주 걱정하는 표정의 남편이 있더군요. 수영아, 괜찮아? 어떡해. 너 충격 많이 받았지. 왜 안 그렇겠어.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남편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남편이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저러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더 챙겼어야 됐는데 그간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회사 휴직계 내려고 해. 휴직? 돈 벌어야 된다던 사람이 휴직계를 정말 낼 수 있겠어? 지금 돈이 문제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딴 데서 돈 들어올 때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어? 그게 무슨...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전화 오는데 잠깐만 있어봐.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렇게 남편은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뭐라 할 말을 잃었고요. 제가 그렇게 있는데 의사가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 퇴원을 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래도 되겠냐며 말리려 들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바로 시어머니 댁에 간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늘은 푹 쉬고 내일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수영아, 너 이렇게 된 거 당분간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안 그래도 몸 약하신데 얼마나 충격받으실 거야. 그러니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왔어요. 그러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맞아주니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애써 참고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는 다음 날 짐을 챙겨서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나 이것저것 정리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보자고 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 계속 서울에 있을 거니까 언제든 네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해. 내가 바로 달려갈게. 끝까지 저를 걱정해주는 척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역겨워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이야기한 후에 이혼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최대한 서둘러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후 저는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만나러 왔고요. 제가 이혼 소장을 내밀자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놀라서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웬 이혼? 야, 왜 이혼을 해? 우리가... 너 아파서 그러는구나? 괜찮아, 우리 부부야. 이런 게 다 뭐라고. 나는 굳이 너랑 더 살 생각이 없어. 안 그러면 아주 진흙탕 싸움 하게 될 테니까 순순히 도장 찍어. 알겠어? 이러지 마, 수영아. 네가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 나는 그동안 좀 마음이 나아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갖고 돌아가서 마음 가라앉혀. 혹시 나랑 이혼하면 니네 엄마 봐줄 사람 없을까봐 그래? 너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직접 보살펴드려.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이라도 이혼 도장 찍으면 편하게 끝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프면 더 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혼하자 그러고 나한테 눈을 치켜뜨며 말하는 건데? 그럼 마누라 죽어서 10억 받으면 남는 장사라고 하는 인간을 내가 왜 봐야 되는 건데? 그간 속아서 산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나더러 보험 들으라고 했던 게 다 이런 때가 생길 걸 대비해서 그랬다며. 제가 말하자 남편은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쩝쩝거리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여태 말 줄줄이 잘하더니 아무 말도 못해? 말문이 막히셨나? 그래, 나 그날 병원에서 너 전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본 게 있거든? 너 부산에 내려가서 결혼 안 한 척하고 살았더라? 누구를 사귀고 바람 피웠다는 게 아니야. 싱글인 척하고 맨날 클럽 가고 거기서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나 만나고 만나는 여자들도 일주일도 못 갔다며. 다 그저 한번 놀 생각으로 만나고 어쩌다 좀 몇 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너 그동안 그러고 살았다며. 니네 회사 사람들도 너 결혼한 줄 모르고 있던데? 저는 친정에 가서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남편 부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어요. 본사에서 내 사라고 좀 속였죠. 그랬더니 제가 아내인 줄도 모르고 남편의 치부를 줄줄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남편과 몇 번 술자리를 같이 했던 직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술김에 저한테 진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김진우 대리, 결혼도 자기 아픈 엄마 맡길 사람 찾느라고 했다던데요. 딱 봐서 마음 약하고 어른한테 잘할 것 같은 여자 찾았다고요. 그 여자한테 자기 엄마 맡기고 자기는 바로 이 회사로 온 거예요. 결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 면접 본 게 결혼식 전이니까요.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 저를 철저히 이용한 거였어요. 나 너에 대한 증거 많아. 이거 다 들고 가면 너 법원에서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그냥 여기 합의 이혼 도장 찍는 게 너한테 100배 1000배 나을걸? 너 돈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 건지지도 못할 돈. 이 돈 절대 못 건져. 네가 나한테 한 게 있어서 너랑 병원에서 통화한 그 새끼도 내가 흥신소 고용해서 찾아냈어. 그 새끼 너랑 같은 부류더라. 혹시 언제 무슨 일 있을지 몰라. 너랑 통화한 거 녹음 다 해놨더라고. 내가 그 녹음 파일도 입수했어. 넌 꼼짝 못해. 그러니까 도장 찍고 내 집에서 짐 싸서 나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혀를 차며 도장을 찍더라고요. 아, 젠장. 병원에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에이,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네. 너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아? 병원에서 다시 연락 오지 않았어? 얼른 다시 오라고.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귀찮아서 안 가고 있었는데. 또 병원에서 무슨 바가지 씌우느라 그런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너 가보는 게 좋아. 암은 네가 걸렸으니까.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너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너 전화 받는다고 나가고 의사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나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됐지. 내가 암이 아니라는 거. 네. 그날 병원에서 남편 통화를 듣고 쓰러졌을 때 남편이 저를 병실에 두고 전화 왔다고 잠깐 나갔잖아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100배 사죄했어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파일 자체가 잘못 전달됐어요. 착오가 있었네요. 암 아닙니다. 임수영 씨는. 그리고 저 또 잘못됐을까봐 제가 직접 다 확인한 건데 실은 남편분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초기이기는 한데요. 남편분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지금 나갔거든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거였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초기 암이라고 알리지 않고 그냥 직접 알게 하는 거였죠. 제가 친정에 가서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한테 연락이 없는 걸 보고 그 인간이 병원 연락을 씹는구나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병원에 안 갔더라고요. 빨리 가봐. 초기 암이라니까.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 집에서 짐도 얼른 빼고.
그 집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니까 네 몫은 하나도 없어. 알겠어? 남편이 충격을 받아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저는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연락처를 차단하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와는 많은 정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아팠고요. 저는 직접 말은 못하고 시어머니께 긴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과 이러저러 해서 헤어지게 됐다. 그동안 정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라고요. 남편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저를 시어머니 감봉시키려고 결혼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까지 하면 키워준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일을 문자로 보내려니 저도 참 인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정리를 하고 남편과 살던 집도 팔고 잠시 친정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지낼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제 작업실을 얻으려고 나갔는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얼른 만나자며 어디냐는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보내고 일단 저희 집 근처에서 보기로 했어요. 시댁으로는 남편이 찾아올까봐 가기가 꺼려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부터 맞잡았어요. 그간 잘 지낸 거지? 얼굴이 왜 이래? 에이구, 그깟 놈 때문에 뭘 상처받고 그러냐. 일단 앉자.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사과부터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래, 너 정말 아픈 데 없지? 그러면 돼. 건강하면 된 거야. 네, 저는 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여기까지 오게 하고.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다. 나 그동안 네 덕분에 위궤양, 췌장염 다 나았고 지금 훨씬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이제 내과는 안 가도 된다고 얼마나 좋아했어. 너는 할 만큼 했어. 아니, 그 이상 했다.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너를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나 사실 그놈하고 절연하고 오는 거다. 그러니 너나 나나 이제 각자 더 좋은 인생 만들자. 그러시더니 저한테 봉투를 내미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뭔가 몰라 의아했죠. 시어머니는 일단 받아서 보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그 안에는 무슨 건물 문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봉투를 시어머니께 다시 드렸어요. 어머니, 이걸 왜 제 이름으로? 저는 못 받아요. 전 김진우 씨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나도 이제 진우랑 아무 사이 아니다. 걔가 나하고 피가 연결되기를 했냐, 뭐가 있냐. 그놈 원래도 내 돈 받을 생각만 했지 내 생각 요만큼도 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하고부터 완전 안면 싹 바꾸고 못되게 구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 줄 아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나한테 잘하더구나. 알고 보니 걔가 남편이 나한테 남긴 땅이 있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온갖 걸 했지만 나는 모른 척 했다. 마음 아팠어. 내가 잘못 키워 이렇게 된 것 같았으니까. 실은 남편이 나한테 준 건 땅이 아니고 이 건물인데 그 애가 어디서 잘못 알고 온 거지. 그 땅 팔아서 자기한테 줄 거 생각하고 너랑 결혼해서 너를 아주 내 옆에 붙여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네 진심도 의심했었다. 근데 아니더구나.
너는 진심이었어. 나한테 3년이 되도록 진심만 보여줬어. 그리고 너는 땅이니 건물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구나. 거기다가 네 문자 보고 확실히 알았어. 너도 진우한테 속았다는 거. 그놈은 네 보험금 받고 나는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더구나. 그래서 내 집도 팔 생각이었어.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는 직접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는 거네요. 그래. 나는 그의 속내를 안 다음부터 절대 건물에서 들어오는 돈도 많이 쓰지 않고 있는 척 안 하고 살았다. 그 순간 저놈이 달라질 게 뻔했으니까. 나는 그놈이 자기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시달리기도 엄청 시달렸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그 돈을 달라고 말이야.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부산에 있으면서 나한테 몇 차례 전화했었어. 돈 주겠다고 하면 나한테 오겠다고 하더구나. 사업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작정 처음부터 어머니 돈 받아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 정도로 인간이 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요. 그래, 나도 걔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놈인 줄은 몰랐어. 나는 절대 걔한테 건물도 돈도 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너만은 나한테 진심이었어. 그놈은 부산에서 결혼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살았잖냐. 내가 너를 똑바로 보지를 못하겠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어머님 잘못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어떤 여자랑 결혼할 뻔했대요. 근데 그 여자한테서 돈만 받아내고 파토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 사람이 어머니 찾아가지도 않는데 아실 도리도 없고요. 나 너랑은 가족처럼 살고 싶어. 네가 그랬지? 네가 딸이라고 생각해보라고. 나 너 딸로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이거 받아라. 정말이지 이거? 내가 너 꼭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어디 기부하려다가 그놈 때문에 인생에 큰 상처 생긴 너한테 주는 게 진짜 내가 좋은 일 하는 거다 싶더구나. 저는 고민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받지 않으면 정말 아무데나 줄 기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그럼 일단 이거 제 이름으로 해놓으시고 여기서 나오는 세는 지금까지처럼 어머님 통장으로 받으세요. 그럼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쓸게요. 그럼 됐죠? 알았다. 그렇게 해준다니 내가 더 고맙지. 수영아, 앞으로는 내가 너 진짜 딸로 생각할게. 이제 며느리도 아니지 않냐? 나 진우 수술 받고 퇴원하는 것까지는 봤다. 그 이후에 호적 정리했어. 걔는 이제 다시 큰집 아들로 돌아갔고 우리는 이제 거의 남남과 다름없어. 나는 자식 없고 남편도 죽었잖아. 그놈과 남은 인연은 하나도 없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저는 시어머니 건물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돈만 믿고 흥청망청 살았던 남편은 완전 발등에 불 떨어지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병원비 내주고 앞으로 치료비 쓰라고 돈 준 걸로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저한테 엄마가 2명이나 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것도 좋은 엄마가 2이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 평생 살아요, 어머니.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어떻게 제 새 연락처를 알고 몇 번이나 연락해 왔어요. 그 건물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하는 거니 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혹시라도 연락하거나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나중에 저를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야, 너 나랑 이혼했어. 근데 우리 엄마 건보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친엄마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 집안에서 나온 거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받아. 당장 내 앞으로 해놔. 너 그동안 나 속이고 살았잖아. 내가 말했지? 이거 법정 들고 가면 넌 완전 끝이라고. 내가 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해줘? 어머니도 요양원 보내고 어머니 집도 팔려고 했던 거 모를 줄 알아?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소란 피워봐. 너 회사도 쫓겨나고 발붙일 때 없게 만들 테니까. 너 회사에서도 잘해야 할 거야. 알고 보니까 너 회사에서 평판이 아주 나쁘던데? 여차하면 너 잘려. 근데 네가 결혼했던 여자도 속였고 너 키워준 작은 엄마한테서 돈만 빼먹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알려줘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그동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럼 내가 그 정도도 안 했을까봐? 그리고 이거 어머님도 다 아는 거야. 내가 이거 니네 회사에 다 알릴까? 회사 소문 금방 퍼지는 거 알지? 세상에서도 다 알게 해줘? 그렇게 해? 야, 일단 내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할게. 그러니까 일 크게 벌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도 내 뜻 아니야. 네가 원한 거지. 나는 우리 다시 잘해봤으면 해. 야, 내가 지금 네 말을 믿겠니? 너 생각해봐. 네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믿겠냐고. 제가 말기암으로 시한부라는 걸 알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10억이면 남는 장사라고 했던 놈을 어떻게 다시 믿겠어요.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난 남자가 그것도 모르고 제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였죠. 제가 생각보다 자기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고 증거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자 남편은 알았으니까 회사에 알리지만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너 보험금 타게 됐다고 친구랑 떠든 것도 너한테 엄마 맡겨놓고 총각행세하고 산 것도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줘. 그건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난 계속 어머님하고 만날 거야. 나를 친딸로 여기기로 하셨거든. 나도 엄마 둘 갖게 됐다고 했어. 나한테 이렇게나 잘해주시는데 나도 잘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집에 얼굴 내밀 생각하지 마. 너랑 호적 정리 다 끝난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나랑 어머님 인생에서 이제 좀 사라져. 와, 나 진짜 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조카인데. 조카가 남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잖아. 그렇게 남편과는 인연을 끝냈어요. 시어머니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셔서 남편은 시어머니 댁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그 전보다 더 돈독히 잘 지내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왕래도 많아졌고요. 세 분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정말 즐겁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다시 일도 하면서 고양이도 3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전부터 너무 키우고 싶었거든요. 일은 전처럼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한번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더니 그때 인생을 보는 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이 좋게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살려고 해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걸 부모님이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길도 따뜻한 봄날처럼 꽃길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